자, 급속 충전이랑 저거 좀 하느라고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복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례를 제시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도록 합시다. 보시면 거기 예시 들어준 거 볼게요. 국박쌤은 착하다, 국박쌤은 친절하다. 예를 들어 모르는 부분은 질문할 때도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라고 하면서 착하다, 친절하다, 친절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이 국박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조하고자 혹은 아니면 주로 다루고자 했겠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 부분은 국박쌤은 학생들의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답해준다. 즉 이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 요약해주고 있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국박쌤은 친절하다.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앞에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지문 볼 텐데 이 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교 우위란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며 라고 하면서 비교 우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질 거야. 비교 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걸 뒤에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면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라고 뭘 해주고 있어요? 정의를 해주고 있죠. 데피니션을 내려주고 있어. 그렇다면 저 비교 우위라는 녀석을 정의를 해줬다라는 것은 비교 우위를 이 글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때 기회비용이란 여기 나와 있는 이 또 기회비용이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정의를 해줘요. 뭐라고 정의를 해주느냐? 그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읽었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당연히 뭘 해주고 있느냐? 만약의 상황에서 라고 뭘 들어주고 있어요? 오케이, 예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빼박이에요. 저 비교 우위라는 녀석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화제가 됩니다. 중심 화제가 돼요. 만약의 상황에서 A국이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을 100켤레 줄여야 된다. 신발을 100켤레 덜 만들면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A국 입장에서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신발 100켤레야. 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포기했으니까? 신발 100켤레를 포기를 했으니까 이 신발 100켤레는 포기한 비용,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절하고 길어져요. 비문학은. 자, 한편 B국은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신발 200켤레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B국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더 만들려면 뭐를 포기해야 돼? 신발을 200켤레나 포기를 해야 돼. 그렇게 된다면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적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 앞에 있는 거를 이것은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 받아주고 있어요. 그거 연결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자, 그렇다면 요 A국하고 B국은 어떠한 거래 관계를 가지게 될까요? A국은 B국한테 자동차를 팔겠죠. 그 다음에 B국은 A국한테 신발을 팔겠죠. 왜? 서로 뭐에 있으니까?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20세기 초의 경제학자 핵셔는, 이름이 핵셔예요? 겁나 신가봐요. 자, 핵셔. 자, 핵셔는 국가 간 생산
요소 부존량. 자, 여기에 나오는데 어려운 단어는 여러분들 이해 못할 단어는 각주로 갔다가 미주로 갔다가 다 사실 비문학에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한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 요소의 양 설명을 해줬는데도 모르겠어. 꺼져. 자, 상대적 차이가 비교 우위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 부분에서 어떤 단어가 한 번 더 나왔네요. 비교 우위를 낳는다. 비교 우위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왔고, 그에 따르면 각국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 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가 뭘 갖고 있는 거야?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 또 똑같은 얘기야. 그러고 나서 그걸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또 뭐가 나왔어? 비교 우위를 갖는다. 계속 반복되죠? 즉 재화마다 생산 요소들이 투입되는 비율이 다르기 마련인데, 어떤 재화 생산에 특정 생산 요소가 집약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생산 요소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풍부하게 똑같은 얘기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뭘 갖고 있는 거야?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사실 비문학 지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친절하기 때문에 길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 비교 우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 사실 좋은 글은 아니에요. 만약에 전문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왜? 했던 말 또 오고 하면 그게 뭐가 좋은 글입니까? 정확하게 정의 한번 얘기해주고 혹시나 몰라서 예시 한번 얘기해준 다음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야지. 근데 비문학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문학은 풀만합니다. 설명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길어서예요. 그거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 그래서 길게 읽어나가는 연습과 그 긴 지문이 서로 어떤 문단 간의 관계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뻔히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올해 수능에서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난해하긴 했어요. 31번 문제가 논란이 될 정도로 되게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해서 그나마 저는 할만했어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거나 혹은 아니면 보기의 지문에서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사실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연습을 하면 됩니다. 보기에서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럼 결국 이 내용이 혹은 얘가 얘기가 하고자 하는 게 본문에서 뭐였는가 찾아내라는 얘기였거든요. 사실 본문과 보기의 연관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생뚱맞게 긴 보기가 나와 있고 또 갑자기 무슨 지구의 껍질이 어쩌고 저쩌고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근데 그거 나오는 순간 이거 뭐야, 과학이야 뭐야 라고 하는데 아니요, 국어입니다. 국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적용하라는 얘기였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5개 지문이 나옵니다만, 5개 영역의 지문이 나옵니다만, 인문 나와도 인문 시험 아니고 국어 시험이에요. 사회 나와도 사회 시험이 아니고 국어 시험입니다. 과학이 나오든 기술이 나오든 예술이 나오든 과학, 기술, 예술 시험이 아니고 결국은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적 능력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분석과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다만 난이도 차이는 좀 있겠죠. 그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비교 우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지문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거 파악할 수 있어요. 자, 31쪽 넘어오시면 이제 그 경제지문인데, 경제지문에서 할 얘기 하나만 조금 더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가부분 보시면 동일한 환경에서 야구공과 고무공을 튕겨보면 고무공이 훨씬 민감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직접 안 해봐도, 상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실험 결과예요. 고무공 탱탱볼을 띠용띠용 잘 뛰어요. 야구공은 네, 그렇죠. 한 이 정도일 겁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탄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즉 고무공은 야구공에 비해 탄력이 좋다. 근데 왜 탄력이라는 것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느냐? 이어집니다.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인 수요량에도 탄력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수요량에도 뭐가 적용될 수 있다고? 탄력성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탄력의 개념을 얘기한 거죠.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민감도, 자,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민감도를 뭐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탄력 얘기를 한 거였구만. 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수요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다음 문단에 이어집니다. 나 부분 보시면. 수요 탄력성의 크기는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준다. 아, 그렇다면 뭐와 뭐의 관계인 거야? 가격과 지출 관계인 거야.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길게 있어도 결국 누구와 누구에 관련된 얘기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출과 뭐에 관련된 거라고? 아, 가격. 아이씨. 이렇게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물론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것이다. 자, 이 지출은 어떤 값을 가져요? 요거는 공식화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글로 되어 있지만 이 글을 공식처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경제지문 혹은 아니면 과학이나 기술지문에 나오게 돼요. 그거를 식으로 갖다가 수식으로 갖다가 전개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게 뭐분의 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뭐 곱셈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반비례 비례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으면 지출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지출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구나 라는 거. 자, 먼저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자, 두 가지로 나뉘겠죠. 탄력적이랑 그렇죠. 안탄력적. 그렇죠. 비탄력적. 이렇게 가게 되는데 탄력적인 경우부터 먼저 보자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탄력성이 정확히 쓰자. 수요 탄력성이 뭐보다 커요? 1보다 크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다. 자, 가격은 올랐는데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렇다면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야? 반비례. 아, 그렇지. 반비례 관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서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감소한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면 뭐도 저거 되는 거야? 그렇죠. 지출도 올라가요. 수요량에 따라서 내려가요. 그렇다면 가격과 지출 관계도 반비례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탄력적인 경우에는. 그래 놓고선 반면에 가격이 내릴 때에는 가격이 내린 정도에 대해 수요량이 많아짐으로 소비자의 지출은 증가한다. 마찬가지죠. 가격이 오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서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올라갈 거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지출은 올라가겠죠. 네, 그러고 나서 물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위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비탄력적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도 오르겠죠. 비례관계고 역시나 가격이 오르면 지출도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요걸 정리할 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지문이기는 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 가의 중심 내용은 수요 탄력성의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무공하고 그쵸? 저 모식갱이야 야구공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나의 사회는 뭐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수요 탄력성이 지출과 가격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만은 예전 지금도 아니야 비슷하구나. 자, 보통은
그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경우를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처음에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살아있는 애플하고 삼성, 그 다음에 뭐 LG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모토로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노키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어. 지금은 중국 시장도 되게 많아지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거 잘 안 쓰려고 하죠. 백도어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그건 뭐 TMI니까 꺼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애플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애플이 너무 비싸!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삼성이나 LG를 샀다라는 얘기야. 그럼 애플이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사실 애플 쪽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자기 시장, 그쵸? 애플, 쉽게 얘기하면 애플 바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삼성 혹은 아니면 LG 같은 그런 기업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한 것도 있어. 예를 들면 되게 작은 용량 같은 경우에 그 메인 용량은 가격을 비슷하게 해놓고 조금 더 비싼 용량, 그 다음에 싼 용량 이런 식으로 갖다가 용량 장사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량을 지킬 수 있었어. 왜? 가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선택권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면 지출이 떨어지는 것도 어느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그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있어요.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쉽게 얘기하는 뭐 만원, 10만원, 100만원 뭐 이런 단위예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어떤 가격들이 많아요? 이상한 가격들 9,800원, 9,900원, 9,690원 막 이딴 거 만원을 넘지 않는 느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5인가? 아니야 S4까지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지선이 그때까지 얼마였냐면 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제품보다 분명히 더 많이 인력이 투입되고 더 많은 기술을 집약해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도 늘 가격이 99만 8천 원 아니면 98만 9천 원 아니면 99만 6천 원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았어. 삼성 측에서는 왜?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넘겼어? 애플 쪽에서 넘겼어. 왜? 뭐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충성 고객들이 생겼기 때문에. 충성 고객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오지는 걸 내놓으니까 오지는 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놈은 사든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을 넘겨도 나는 오지는 걸 쓰고 싶어 라고 하면서 충성 고객들이 사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걸 쓰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혹은 아니면 오지는 사람 혹은 아니면 비싼 거를 쓰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심리적 동요가 생기게 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그러니까 삼성도 더 이상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삼성도 100만 원을 그때부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차피 애플이 통한다는 거는 삼성도 동일하게 통한다라는 얘기거든. 왜? 지금은 거의 양강구도가 됐잖아요. 삼성하고 애플 다 해먹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외상품들이 사실 다 죽었죠. 모토로라도 죽었고 노키아도 죽었고 뭐 블랙베리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 삼성과 늘 대항마를 이루는 애플에 대한 수요가 요 조그만한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얘네 둘이 다 해먹어요. 어떻게든 중간에 비집고 LG가 끼어들려고 하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아요. 뭐 LG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LG가 후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LG는 핸드폰 되게 잘 만드는 편인데 마케팅을 거지같이 해서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LG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이 팀에 못 있겠다 해가지고 때려치고 나왔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대로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탄력적이었던 애가 어떻게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탄력적으로 변해버린 거야. 왜?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서 사람들이 야 나는 되게 좋은 거 써, 비싼 거 써 라고 하면서 오히려 수요량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이냐 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제품이 탄력적이다가도 비탄력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경제 지문이나 이런 거 풀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TMI지만 조금 얘기를 했어요. 자, 갑시다. 아까 전에 얘기한 작은 따옴표 얘기인데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라는 건 하던 것을 되풀이한단 말이야.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앞으로 길에서 나 만나면 눈가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뭘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함께해서 더럽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밑에 부분 보시면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 지식이 유형이 있나봐요.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라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지식의 유형은 뭘로 갖다가 나눠지느냐 하면 안다라는 용례, 안다 1, 안다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컨대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 자, 안다에 이제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 사과 둥글 안다. 왜 이것들아.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밑줄 그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안다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을 소유하는 거야. 자, 요거는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능력 소유입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는 능력을 소유하는 거야. 근데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라는 건 뭘로 하는 거야? 그렇죠. 지식으로 하는 거야. 거기에 정보의 소유와 연결이 됩니다. 정보 소유.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는 것과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라는 건 뭐와 뭐를 구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인 겁니다. 요게 절차적 지식, 요게 표상적 지식인 거야. 네, 요렇게 지식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각각의 무엇을 알면 돼요? 특징을 알면 더 좋지만 사실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건 둘의 차이점. 그렇죠.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확인 부분 알미란 안다라는 거는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둘 다죠. 능력을 소유하거나 정보를 소유하거나. 그럼 둘 다를 얘기했을 때 그걸 안다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자, 네, 거의 다 와가는데 엑스왁스 쪽 보시면 요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지문이기는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정답률이 반밖에 안 돼요. 보통 정답률이 반이 된다라는 얘기는 찍어서 맞춘 애도 맞춘 걸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50%라는 얘기는 실제적인 애들이 풀었을 때, 풀려고 했을 때의 정답률은 한 30%에서 3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사실 찍어서 맞춘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야, 젠장 이 수능을 보는 애들 자체가 몇십만 명인데, 그쵸? 몇십만 명 중에서, 네, 50%면은, 네, 또 몇십만 명이야. 그쵸? 저희 때는 이제, 수시라는 게 저희 위에 학년에 처음 생겼어요. 수시라는 제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 때는 거의 이제 정시로 갔다가 거의 다 보내고 수시가 처음 생겼었기 때문에 수시를 우리 측에서 보낼 수 있는 수시 방안이 뭐밖에 없었느냐 하면 학교장 추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학교장 추천은 전교에서 1, 2등 아니면 반에서 1, 2등만 써줬어. 그래서 나는 못 썼어.
전교에서 3등인데 반에서 3등이었거든. 전교 1, 2등이 내 앞에 있었어. 우리 반에. 내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정시를 쓰게 됐는데 이 2등 하던 놈이 제일 눈꼴 시려요. 1등 하던 놈은 과고를 썼다가 과학고등학교를 썼다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좀 못했어. 좀 애가 좀 떨어서 잘 못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져서 점수는 충분히 되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반고 와가지고 다 양민학사하고 다니는 그런 썩을 놈이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그 2등을 한 놈은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뭐 특출난 정도의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소문은 들었었지. 외고를 썼다가 그 내신 점수가 0.7점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1점도 안 되는 점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점수는 높은 애야. 근데 애가 이제 1학년, 2학년 보냈는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얘가 뭐 공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닌가 보다. 중학교 때만 겁나 빡세게 했던 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3학년 올라와서 3학년 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어린 나이에는 다 똑같잖아요. 3학년이니까 고3이니까 빡세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빡세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앞에 놈들을 보니까 이제 반 배정을 할 때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문과반인데 1, 2, 3, 4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등수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좀 뭐랄까 평균이 좀 맞죠. 그래서 반평균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1, 2학년 내신을 통틀어서 이제 저거 등수를 매겨서 분배를 한 거야. 얘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이었던 놈이에요. 얘는 그냥 계속 1등이었던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에 이제 제가 3학년 1반이었는데 우리 반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8등, 9등, 16등, 17등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였는데 이제 요 세 놈들이 생각보다 내가 빡시게만 하면 왠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 앞에다가 요런 식으로 갖다가 선생님이 그룹핑을 해놔요. 왜냐하면 어차피 앞쪽에서 수업 잘 듣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을수록 선생님은 어찌되었든 좀 뒤에 애들 신경 안 쓰거나 얘들한테만 질문을 돌려도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요 새끼는 이제 한 등 앞이니까 금방 제낄 수 있고 얘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제일 잘하는 국어를 제일 최상위권으로 찍어놓고 수학을 어떻게든 따라잡은 다음에 나머지들로 갖다가 해야지 라고 막 혼자서 계획을 겁나 했어. 그러고 나서 이 5명이서 이제 서로 뭐 어느 학원 다니는지 문제집은 뭐 보는지 뭐 공부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제 공부해야지. 1, 2학년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전교 16등 한 애입니다. 그래서 고3 돼서 공부하니까 그냥 바로 2등 가더라고. 나는 얘 제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그런 개 같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이 두 새끼 지켜보겠다고 겁나 열심히 해서 저도 3등은 했습니다만 수시하고는 인연이 없었어요. 젠장한 놈들. 어쨌든 담임선생님은 되게 좋아했지. 전교 1, 2, 3등이 반에 1, 2, 3등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아했지. 사실 우리 때가 대학을 제일 잘 갔어요. 물론 저는 첫 번째로 갔던 대학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집안 사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점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갔었는데 그냥 다시 반수를 했어. 돼지는 줄 알았어. 반수는 사람 할 게 못돼. 왜냐하면 그나마 재수는 1월이나 2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 반수는 진짜 코앞이야. 7월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7, 8, 9, 10 하면 끝이야. 11월에 수능을 보니까 4개월 동안 남들이 1년 동안 했던 거 혹은 고등학생으로 치면 남들이 3년 동안 했던 걸 때려박아야 돼. 4개월 동안. 게다가 앞에 1학기 동안은 하다가 날라갔단 말이야. 하고 막 놀다가 날라갔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9살, 20살은 겨우 1살 차이지만 10대, 20대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10대 때 돌아가던 RPM이 안 나와요. 머리에 RPM이. 20대로 들어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제일 부족한 걸 아니까 한번 반수를 하는 동안 빡시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수학은 그 기존보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애들은 어느 정도 복구를 다시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조합을 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안타깝긴 했죠. 근데 재밌는 건 요 전교 1등을 한 친구가 원래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요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수시를 썼어요. 수시를 썼죠. 당연히 전교 1등이자 반 1등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이씨 우리 학교에 인재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써줬어. 여기저기 썼는데 결과적으로 된 데가 중앙대 법대였어요. 중앙대 법대가 됐는데 네, 포기해버렸어. 등록을 안 해버렸어. 왜? 수능으로 갔다가 보면 거기보다 더 잘 갈 자신이 있었거든. 근데 걔도 수능 때 좀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네, 바로 그냥 재수를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 춘천 촌놈이 서울로 올라와서 재수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 이 재수학원에서 네, 서울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여자친구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만났어.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 안 되죠? 네, 1년은 어떻게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돈 낭비를 하고 수능을 봤어. 작년보다 더 안 나왔어.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엄마한테 삼수한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갔다 했던 애가 되게 슬픈 상황은 여자친구는 합격을 했어. 원하는 대학. 그리고 3월이 되기 전에 OT라는 걸 대학에선 해요. 거기에서 그쪽 학교 선배랑 눈 맞아서 깨졌어요. 제 친구랑. 왜냐면 얘는 삼수생일 거고 이쪽은 그 명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배잖아요. 제 친구는 빠이짜이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말에 막 연락이 겁나 옵니다. 연락 겁나 와가지고 뭐 술 먹자 뒤질 것 같다. 뭐 나 죽어버릴 거야. 어쩌고 어이씨 젠장. 그래 뭐 맞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난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거다. 아이 알았어. 그러니까 마셔. 그러면서 이제 막 마시면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3월달부터 진짜로 핸드폰도 없애고 모든 연락이나 아니면 뭐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도 다 접어버리고 네,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확실히 그래도 머리가 있던 놈이라 복구를 했어요. 어느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연애로 갔다가 날려먹은 점수들을 어느 정도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삼수에서 중앙대학교 법대를 갔어요. 요걸로 갈 수 있었던 걸 굳이 이만큼을 돌아서 온 친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많은 선택지들과 많은 방향성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생의 하나의 경험이니까 경험치를 얻은 거는 좋습니다만 시간 자체는 좀 낭비를 한 거잖아. 사실 지 동기여야 될 애들한테 선배라고 부르고 있는 꼴을 보면서 병신하면서 되게 좋아했고. 자 어쨌든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어요. 되게 웃기는 건 법대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기자를 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언론 홍보학으로 갔다가 저걸 하더니 전과를 하더니 네. 지금 기자가 됐어요. 사회부 기자라서 네. 아무래도 좀 할 맞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좀 여러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래는 불확실해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거나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과거는 지나버렸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건 현재예요. 현재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 X학습 어려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 6분, 7분 남은 상황에서 네, 들어가 봐야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길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 부분들에 대한 진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한 뒷부분을 편집합니다. 아 왜요? 그게 재밌는데? 네. 저희가 더
가지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고 쭉쭉 가입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승인을 하려면 여기를 다니고 있어야지. 뭐야 이 멍청한 소리야.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야 이 자식아.